네, 여러분은 채권부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채권부위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오늘 채권부위 가족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연이신데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ESG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권부위 가족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지금 저는 현재 라이프 자산 운용에서 ESG 운용 팀장 맡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네, 요즘에 그 배 팀장님께서 그 부동산 시장과 금리 전망에 대한 의견을 주시느냐고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짬을 내주셔서 채권 V 채널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배 팀장님을 채권 전문가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요즘에 각종 채널에 많이 나오시는데 보니까 부동산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돼서 어떤 게 찐인지 궁금했거든요. 네. 실은 제가 부동산 때문에 바쁜 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이제 건설업 애널리스트로 좀 오래 담당을 했었다 네네. 보니까 네. 이제 그쪽에서 알고 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발전을 시키던 와중에 이게 부동산 시장이 채권 시장과 유사한 점이 좀 굉장히 많아서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책도 한 권 쓰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권보다는 주로 이제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 좀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 팀장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결심할 공부할 결심 그거를 이제 쓰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신 건가요? 맞습니다. 작년 네. 10월 달에 나왔었고요. 이제 책 내용을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볼 거긴 한데 사서 제가 사비로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저희 출연자 가족분인데 그러니까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집값이나 전세값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찰력을 또 시장이 잘 봐서 요즘에 인지도가 확 올라가신 분이다. 대표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 들어보니까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건설업종 담당을 하시면서 느끼기에는 그때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평사에서 건설업 담당했었던 시기가 2008년에서 2013년 그때였었는데요. 근데 당시 이제 건설사들 실적이 아무래도 이렇게 아주 대형 건설사들이야 이제 해외 건설 사업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국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건설사들 실적이 집값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전망하는 게 어떤 시즌평가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2006년부터 이제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가 집계하고 발표가 됐었고요. 전월세 가격은 이제 2011년부터 이제 집계 및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5년의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특히나 좀 전월세가 실거래가는 좀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 2011년부터라도 나오니까 이거부터라도 좀 한번 계속 이렇게 취합을 해보자 해서 이제 주로 서울의 주요 좀 서울 이외에도 주로 대단지 아파트들의 이제 그 실거래 매매 실거래가와 이제 전월세 실거래 가격들을 이제 꼭 취합을 해서 나갔는데 당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바는 그거였죠. 이게 월세가 올라야 집값도 오른다.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들도 보면 홍콩이나 뉴욕 이런 데들이 다 보면 임대료가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값도 오르니까 뭔가 그런 추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거를 지금 막 몇 년째 계속 장기간 해봐도 월세는 별로 안 오르는데 집값만 계속 오르더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좀 이상하다. 우리나라 역시 좀 되게 버블인가 보다. 이게 홍콩이나 다른 데 들어보면은 되게 주재원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막 3년 전 다녀오셨던 분에 비해서 이번에 가시는 분이 월세 훨씬 더 오르고 막 이렇게 뭔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게 좀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월세가 오르지 않는데도 집값이 막 오르더라. 이게 왜 이럴까를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이게 마치 좀 장기 채권을 산 것 같은 그런 말 그대로 좀 이게 우리나라의 좀 아파트는 좀 어떤 장기 채권의 속성이
이제 가격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좀 네, 이렇게 네. 접근을 하고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나하나 해 나간 결과들을 이제 간혹 이제 뭐 개인 SNS 통해서 담기도 했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번에 책으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제 2011년부터는 전월세 실거래가도 발표가 되는 와중에 나홀로 아파트들에서야 당연히 데이터가 쉽게 이렇게 잘 취합이 되지는 않죠. 네, 근데 네, 이제 네.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그래도 나름 의미 있게 데이터들이 이제 취합이 되다 보니까 그 월세들을 토대로 이렇게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는 결국은 금리가 낮아진 게 집값이 오르는데 가장 크게 좀 일조를 했다. 뭐 물론 만약에 월세도 올랐다면 집값이 네. 더 많이 올랐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부분은 사실 금리에 있다라는 걸 좀 발견을 하신 거네요, 결국.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주로 뭐 공급 정책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그 배경에는 그렇네요. 지난 그 십수년간 금리가 추세적으로 낮아진 게 사실은 집값을 올리는데 좀 가장 큰 요인이었다. 뭐 좀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집값이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깔려 있는 듯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5년간의 이제 서울의 그 월별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네. 뭐 많을 때는 뭐 월 이제 1만 원 넘게도 거래가 되기도 했었고 만 건.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적을 때는 뭐 이제 근데 과거에는 이제 아무리 적어도 한 5천 건 이상은 이제 거래가 되는 편이었었는데 이게 작년 가을에는 월 1,000건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거래 절벽으로 1,000건도 안 됐어요. 네네 그랬었죠. 그렇게 됐었다가 예. 최근에는 그러니까 봄에는 그러니까 올 봄 들어서는 한 3,000건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랑 비교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이 달라질 텐데 이게 장기 평균으로는 그래도 월 7,000건은 되는 그런 시장에서 고작 그래도 아직 월 3,000건 정도밖에 네. 안 되고 있다. 그렇지만 작년 가을에 그런 1,000건도 안 되던 거래량에 비하면은 네. 분명히 지금 오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보고 싶은 사람에 따라서 좀 이게 어떤 반등의 시작이다. 아니면은 되게 미미한 반등이고 이제 결국 장기적인 추세를 이제 그 뚫고 올라가지는 못한다. 뭐 이렇게 좀 거기서 좀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한 7,000건에서 10,000건 했던 게 작년 가을에 고꾸라져서 완전히 추락해서 1,000건. 근데 지금은 약간 반등해서 한 3,000건 요 정도. 그렇죠. 거래량도 네. 오르고 가격도 작년 가을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들 지금 체결이 되고 있죠. 네. 근데 그 작년 가을 그 시점이 딱 금리가 막 올라갔을 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채권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금리의 변화와 또 부동산 가격의 추이 이런 걸 좀 비교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럼 금리가 왜 이렇게 집값을 이렇게 많이 좌우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일대 집주인한테는 채무잖아요. 네. 그런 전세 보증금 자체도 굉장히 높아 있고 결국은 이렇게 집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부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채가 많을수록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하냐가 되게 이 자산 가격을 출렁이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프린스턴대와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공동 저술하신 이제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금리를 오를수록 긴축이라고 해서 빚내기가 어려워지고 맞습니다. 네. 네, 금리를 낮출수록 빚내기 쉬워지는 환경이 되지 네, 않습니까? 완화되는. 그렇죠. 예, 예. 네, 네. 근데 화면처럼 어떤 하나의 집을 두고도 이 낙관론자가 생각하는 가격과 비관론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 댓글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네, 뭐 네. 어디가 뭐 얼마에 분양한다라고 하면은 댓글에 보면 꼭 무슨 시멘트 덩어리가 막 뭐 저거냐, 뭐 네, 저거에 시멘트 덩어리. 네, 예, 저거의 예. 절반도 비싸다. 뭐 네, 이렇게 댓글 네. 다시는 분도 있고 네. 하지만 그 가격도 싸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더 오를 거다. 뭐 이렇게 댓글 다는 그렇죠. 분도 계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경제 주체들처럼 누군가는 야 이거 20억은 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잘 쳐줘봤자 10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스펙트럼은 굉장히 나눠져 있을 텐데 예, 예.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다 한 현금은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치고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은 집값은 그냥 10억으로 시장 가격은 그냥 10억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한 5억까지는 이제 빚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내주면은 네. 이제 15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빚을 내서 그렇죠. 집을 15억에다 사시고, 만약에 10억까지도, 그러니까 20억까지도 이제 빚을 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 집이 20억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까지, 그분이 이제 집을 사시게 되면서 이 집 가격이 20억이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즉 빚내기 쉬운 환경일수록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가격 쪽으로 네, 가게 네. 되고, 빚내기 어려워질수록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가격으로 이렇게 집값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로 한번 이제 최근에 금리와 함께 집값 최근의 추이를 같이 종합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금리가 우리가 이제 그 시장 금리와 기준 금리 이렇게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시장 금리는 이제 기준 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그냥 통칭해서 이제 시장 금리 혹은 시중 금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시장 금리는 이제 그 기준 금리와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는데, 기준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먼저 막 오르고, 예.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릴 것 같다 싶으면은 먼저 막 이제 내려가거든요. 근데 작년 가을을 기억해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막 8%, 9%막 이렇게까지 오르니까, 당시 이제 채권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겁에 질린 거죠. 네,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예. 인플레가 왜 이렇게 높냐? 예. 도대체 금리를 그럼 언제까지 올릴까 하면서 다들 이제 뭔가 이제 국채를 이제 사지 않거나 팔고 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막 확 치솟게 되죠. 예. 그래서 당시 대표적인 시장 금리인 우리나라의 국고채 3년물도 이제 4.5%까지 갔었고, 그리고 은행들의 조달 금리인 코픽스도 뭐 대략 뭐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치솟았었는데, 네. 근데 이제 작년 연말 연초 들어서 이제 미국의 CPI가 막 이제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약간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한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예.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야, 이제는 끝났다. 뭔가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끝났고 앞으로는 뭐 중단하고 이제 조만간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면서, 또 시장 참여자들이 급하게 이제 막 채권을 사기 시작하면서 시장 네.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5에서 4.5 갔다가 다시 3.5를 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내려간 뭐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굉장히 미친 듯이 뛰었던 금리가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 낮아졌고 현재는 제한된 박스권 흐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에 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이 부분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뭐 어떤 투자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집값이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배 팀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금리를 분석하시는 분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장기적인 그런 추세를 이제 같이 살펴보면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지방은 또 지방이 각 지역마다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약간 어떤 한 덩어리처럼 같이 이제 움직이는 네, 경향이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흔히 보면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데가 이제 서울 수도권인 그렇죠. 것이고, 그만큼 이제 부채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8년부터 2014년이 일단은 이제 하락기, 네. 집값의 약세장이었었고요. 그리고 한 2014년부터 이제 2022년 상반기까지가 네. 이제 집값의 어떤 강세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화면에서 지금 붉은색 음영으로 된 게 이제 그 강세장이고, 이제 푸른색 음영이 이제 약세장을 보이는 건데, 네. 이 추세적으로 긴 하락기 중에도 상승했던 구간이 있고, 추세적으로 긴 상승장 속에서도 잠깐 이제 그 하락을 했었던 기간이 네. 각각 네. 있는데, 네. 이때 특징이 뭐냐면 금리가 한번 좀 크게 변화를 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하락기에서도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이제 당시 그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5%에서 2%로 갑자기 쫙 끌어내렸던 적이 있는데, 요때 한번 강한 반등이 이제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 그 서울 수도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네. 지역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은 네. 이제 물론 이제 차트가 너무 이제 그 장기간이라 미미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이렇게 집값이 급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싹 이제 반등을 하는 구간이 이제 빨간색 이제 선으로 이렇게 그렇네요. 보이죠. 예, 저게 바로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집값이 확 떨어지다가 이제 금리를
빠르게 낮추니까 다시 이제 세게 반등을 했었던 건데 아. 그 뒤에 추세를 보시면은 결국은 다시 이렇게 그 반등했던 것보다 이제 점점 더 낮아져서 전고점 대비 대략 한 4~50% 가까이들 집값이 떨어졌었던 그래요. 것을 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2014년부터는 이제 추세적으로 집값이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한 요때쯤이 이제 집값이 좀 이제 하락을 했었던 구간이거든요. 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거래량에서도 요 구간이 딱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네. 확 떨어졌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 보면은 금리를 가장 낮았던 1.25에서 1.75까지 한 두 번에 걸쳐서 올렸던 구간이었고 네. 저렇게 한 1.75쯤 가니까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 이제 실제 거래됐었던 가격들 보시면은 저 시기에 거래 자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낮아진 가격으로들 이제 거래가 되는 네. 잠깐의 이제 그 하락기가 이제 있었는데요. 물론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렸다라는 팩트도 있고 당시에 이제 그 헬리오시티 9,500세대가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서 네. 전세가가 그때 당시 이제 전반적으로 낮아졌던 것도 하락에 좀 일조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당시 이제 잠깐 하락하고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가게 된 배경은 보시다시피 이제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렸다가 1.5까지 추세적으로 다시 끌어내리니까 네. 야 이제 뭔가 잠깐 왔었던 그 잠깐 기온 내려갔지만 다시 기온 올라간다 하면서 이제 투자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차치하고라서도 금리가 내려갈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이거는 진짜 채권 가격과 수익률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집값이 이제 많이 오른 그러니까 뭐 물론 아주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작년 가을보다는 그래도 이제 반등한. 그렇죠 이제 네. 송파, 강동 이런 데들은 꽤 의미 있게 좀 반등을 한 모습을 예, 보면서 예. 야 이거 마치 정말 그 채권 트레이딩 하는 것 같은 모습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운용은 이제 직접 네. 여기서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매일매일 채권 금리와 호흡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채권 가격 변하는 거는 추세적으로 봤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느리거나 둔중하기는 하지만 정말 이 그 채권 가격의 흐름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그대로 좀 답습하고 있는 좀 약간 그런 환경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 발견이지 않을까.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의 시세가 결정되고 그게 추세적인 흐름 안에서도 잠깐 변하는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말씀해 주다시피 그 공급 물량이 늘어났을 때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뭐 반포나 개포 대규모로 이제 입주가 되잖아요. 그런 데에서 물량 부담은 일단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또 웃긴 게 채권도 발행량이 많아지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또 맞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기준금리가 안정적일 때는 네. 대부분 이제 채권 가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급을 되게 중시했거든요. 네. 앞으로 국채 발행이 많을 거냐 적을 그러니까요. 거냐 네. 뭔가 약간 그런 것들이고 네. 특히나 크레딧 관점에서는 등급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즉 등급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은 그보다 등급이 낮은 곳까지도 여파를 확 네. 이제 미치게 되거든요. 낙수 효과가 또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효과를 우리가 작년에 되게 극명하게 봤던 게 보다시피 이제 작년에 가을에 그렇게 시장 금리가 치솟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저 때는 국고 금리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 회사채 시장은 수요가 완전히 거의 절벽으로 향해서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A급만 해도 그래도 이제 등급이 그래도 우량한 회사에 네. 속하는데 A급 기업들은 거의 뭐 조달도 못하는 수준으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맞습니다. 뭐, 네. 일부 뭐 은행 증권사에서 콜옵션 뭐 포기하고 막 이런 사태 때문에 더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레고랜드 사태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트리거가 되기는 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당시 이제 한전 같은 데는 네. 계속 적자를 내다 보니까
꾸준히 그래도 계속 발행을 해야만 네, 됐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 한전 채권이 뭐 2년물이 거의 6% 음. 가까이 이제 발행 금리를 찍었었고 또 은행들도 발행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은행과 한전 같은 공사가 이제 트리플 A, 그러니까 회사채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트리플 A인데 이 트리플 A급들이 너무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보다 못한 회사들에는 아예 이제 수요가 가지를 않는, 그래서 이들이 발행을 아예 못하는 정도로 갔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되는 이야기임은 분명한 게 네. 가령 2008년에 이제 집값이 이제 많이 하락하던 예. 그 시기, 물론 이제 금융위기 때. 그렇죠, 금융위기 때 네. 물론 금융위기 효과가 가장 크기도 했지만 당시에 이제 잠실의 이제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쪽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거의 2만 세대 가까이 한꺼번에 공급이 됐었거든요. 공급이 엄청났어요. 당시 공급 충격이 이제 네. 서울의 전세가를 상당히 낮추는데 네, 이제 그러네요. 많이 기여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한번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2019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1.25에서 1.75까지 두 번 올리기도 했으나 당시에 이제 송파구에 이제 헬리오시티 9,500세대가 한꺼번에 또 공급이 되면서 네. 이게 또 이제 전세가를 또 같이 낮추는 효과가 겹치다 보니까 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의 어떤 약세장을 이제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었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세 자체는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정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비싼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마치 채권 시장에서 보면은 공사채나 은행채가 이제 네. 발행을 많이 한다 네. 같은 뭐 거의 그런 효과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뭔가 어떤 그 공급이 주는 여파를 좀 이제 과거와 대비해서 좀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략 한 2019년부터 2022년 이때까지 강남 3구의 입주 물량이 한 예. 연평균 한 8,000세대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리오시티를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2023년부터 한 향후 4년간은 대략 한 연평균 한 13,000세대 정도가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분명히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마치 공사나 은행채가 과거보다 앞으로는 더 발행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여건이다라는 것이고 그 가까운 미래의 입주 예정 물량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8월달에 뭐 레미안 언베일리 그리고 2024년 초에 개포가 이제 대략 합쳐서 한 10,000세대 정도가 네.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 여파를 지나고 나면 2025년 1월에 이제 또 둔촌주공 재건축 12,000세대가 예.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 강남 3구,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라는 공급은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은, 그래서 가격에는 좀 비우호적인 좀 그런 상황이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배문성 팀장님의 분석이 명확하고 이해가 되고 또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어쨌든 결정하는 거는 대세는 금리가 좌우하고 굉장히 그 수요 공급 차원에서 공급 물량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향후 공급 물량을 또 이렇게 또 자료로 가져와 주셨는데 어쨌든 2년간 공급된 물량은 팩트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하는 요소이고 이제는 대세 그 금리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금리의 방향성과 속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채권 부위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이들의 의견을 여쭤보면 결국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네 이런 생각 들기에는 하거든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이게 참 사실 채권 시장도 이게 작년 가을 같은 경우 이제 한전이나 은행이 발행을 많이 한 게 시장 금리를 이제 급등을 초래하기는 했었는데 그렇지만 그 가까운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도 공사나 은행들이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예. 하지만 금리를 계속 낮추니까 그 많은 발행도 다 소화해내면서 시장의 금리가 계속 낮아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비록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강남 3구에 저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라고 해도 금리가 추세적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러면 아마 저 물량들을 좀 소화해내면서 좀 어떤 공급 충격을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이제 MBS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MBS 발행을 뭐 이제 한 그 30조 40조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공급 물량 부담인데 그런데 뭐 앞으로 금리 내려가면 네.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만약에 금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면은 이 MBS 발행 물량이라는 게 또 약간 이제 시장 금리를에다 충격을 조금은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정말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포인트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출근해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하나를 보면은 전날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됐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네. 전날 미국에서 시장 금리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거의 여지없이 그 다음 날 막 시장 금리들 막 이렇게 오르고 네. 이렇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참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우리도 되게 이렇게 막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래도 아직은 다수설은 이제 미국도 결국 내년부터는 금리를 좀 빠르게 낮추지 않겠느냐라는 예. 거 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시장은 좀 그렇게 금리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일부는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다. 미국이 고금리를 좀 오래 지속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이제 금리를 이제 그 굉장히 장기 시계열로 이제 살펴보면 예. 한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5% 이상을 유지했었던 시기가 이제 가까이로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었고 좀 더 멀리는 한 30여 년 전 이제 90년대에 미국이 이제 저렇게 5% 넘는 금리를 장기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때가 좀 무시무시한 건 이유가 뭐냐면 당시 저 이제 검은색 선으로 돼 있는 그 인플레이션을 보면 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금리를 저렇게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었단 말이죠. 그거는 그만큼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가 된 덕분에 예. 이렇게 저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페드가 이제 첫 번째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시기에 어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이제 과거와 현재를 같이 살펴보면은 네. 현재 기준으로는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조금 높고 그리고 실업률은 어느 때보다도 되게 낮아져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지금 금리를 인하할 만한 시기는 요소가 좀 아닌 거죠. 아니라는 네. 거죠. 예, 둘다 지금 일단은 좀 그 그렇기도 요소가. 하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관건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친 것처럼 야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분명히 침체가 이제 올 거다. 그 침체가 되게 강한 침체가 올 거다라는 게 이제 강한 침체가 온다면 당연히 이제 금리는 빠르게 이제 내리는 수순으로 네. 이제 가겠죠. 정책상으로.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요 두 자료는 이제 NH투자증권의 이제 안기태 이코노미스트의 예. 이제 그 보고서 자료인데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야 미국 이러다가 좀 큰일 난다. 이 금리 이렇게 높으면은 이제 뭐 그 경기 막 부서지고 막 이럴 거다라고 예상을 사실은 2011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이게 자꾸 갈수록 이상하게 지금 고용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다. 의외로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예. 지금 주식시장 같은 데는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주가도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는 회복하고. S&P 500, 나스닥 지금 막 회복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이유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좀 가까운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야 미국이 금리 저렇게 올렸을 때 미국도 힘들어서 부서졌었어라는 게 어떤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때와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른 점 두 가지가 코로나 때 일단 그 돈을 너무 많이 살포를 해서 네. 이제 미국인들이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현금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 소비 여력이 아직도 좀 높이 남아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좀 더 관건으로 생각하는 포인트가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좀 이제 팔 꺾으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해 하면서 이제 IRA법 이런 거 통과시키면서 네. 지금 계속 어떤 그 제조업에 대한 설비 투자를 굉장히 지금 세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요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2022년 이후에 어떤 공장 건설 네. 같은 거로 지금 굉장히 지금 투자가 좀 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저렇게 투자를 또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엔 또 자본재가 많이 들어올 거고 네네. 그럼 또 거기서 일할 엔지니어들 필요하니까 또 엔지니어들도 데려와야 되고 또 고용이 또 튼튼하게 그렇죠. 게다가 또 이 엔지니어들은 또 연봉이 뭐 조금 높은 사람들도 네,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렇게 고연봉 사람들까지 또 연봉도 높여가면서 또 데려와야 하고 그럼 또 물가도 올라가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네. 투자와 고용, 뭐 임금이라는 이 음. 어떤 그 쳇바퀴가 이렇게 또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그 악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또 버텨주는 요소들도 네, 네. 어느 때보다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지금 네.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미국의 이제 침체가 올 거다라고 전망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올 상반기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네. 파산을 하게 네, 되면서 네. 야 그거 봐라 이제 드디어 터졌다. 아. 뭔가 이제 뭔가 터지기 시작했고 은행들이 긴축하고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 온다. 뭐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대출을 많이 해놨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공실도 많고 네. 이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이게 또 중소형 은행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침체로 가는 도미노처럼. 그렇죠. 도미노처럼 약간 그런 요소로 약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사실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지금 오피스가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 공실이. 그렇죠. 공실이. 이제 네. 오피스 공실이 지금 높다라는 건데 이 오피스 공실이 왜 높으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 미국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 코로나19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거기는 재택근무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서로 경영진과 싸우는 게 경영진은 야 이제 재택근무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자 하는 거를 고용자들이 아니다 3번은 해야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네. 야 이게 사실 동서를 막론하고 경영자들은 재택근무 다 싫어한다. 그렇죠. 다들 나와서 내 눈앞에서 일해. 그렇죠. 예. 내 눈앞에서 예. 일해야 이게 일하는 것 같지. 그렇지, 그렇지. 예. 집애들 있으면 얘들이 노는 건지 네, 지금 네, 뭐 하는 건지 막 네. 마음이 타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서 지금 노동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기 격상됐구나. 때문인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회사는 재택근무 안 해라고 하면은 그러면 난 나갈래. 재택근무 할 수 있는 회사로 갈 거야. 지금 이럴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이 귀하군요. 그렇죠. 예, 사람이 지금 귀해. 이렇게 코로나 이제 엔데믹 이후로 예. 모두 복귀한 이런 우리나라와는 달리 저기는 그냥 우리는 계속 재택할래요. 네, 이게 지금 네. 통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구나.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고용이 이제 악화된다라고 하면은 거기도 뭐 노동자들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이제 재택근무에서 다시 이제 출근하는 걸로 예. 바뀌겠죠. 그러면 역으로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게 오히려 공실을 낮추게 되는 그런 좀 이상한 효과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네. 그러니까 즉 지금은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공실이 높다는 되게 이상한 좀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지금 그러네요. 예, 네. 여기에 와 있는데 고용이 좀 안 좋아지면은 이 공실이 오히려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사람들이 거기 작업장에서 335 모여서 또 일을 할 테니까 그럼 공실률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런 현상으로 또 네, 비춰질 수 공실률 있는 낮아지고 또 부분이라서. 출근함으로써 예, 예. 이제 근처 쇼핑몰이나 식당 같은 것들도 다시 또 잘 되는 뭐 그런 여건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오피스 관련된 대출 투자가 미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한 0.4%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의외로 적네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네. 그 사실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을 때 그때 주거용 주택에 대한 어떤 투자 쪽이 GDP 대비 한 6%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 물론 상용 부동산이 뭐 아까 뭐 재택근무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뭐 그런 예상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여기서 문제가 앞으로 터진다라고 해도 GDP 한 0.45%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근데 또 그 외에 지금 다른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제조업 관련 투자들 네네. 거기다 최근에 어떤 AI 관련 투자 예. 이런 것들이 지금 GDP의 0.4% 정도는 또 어떤 이길 만큼의 어떤 투자가 또 이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면을 감안하면은 상업용 부동산과 중소형 은행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강조하더라도 예. 마치 우리나라에 비교한다면 과거 2011, 12년에 좀 저축은행들 무너졌을 때 예. 사실 그때 저축은행이 무너진 게 사회적 혼란은 됐지만
우리나라 GDP를 막 흔들거나 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로까지 네. 이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약간 그 정도 상황에 좀 비견할 수 있지 않나 좀 이제 싶은 거죠. 그렇다면은 당시도 우리나라가 저축은행들이 망했다고 해서 금리를 막 끌어내리고 하지는 않았듯이 네. 미국도 뭐 상업용 부동산과 뭐 중소형 저축은행이 좀 일부 부실이 난다 해서 금리를 막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빨리 내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일단 싶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공급 물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대세는 어쨌든 금리의 방향성이 좌우할 건데 미국 쪽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소비 여력은 계속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 붐도 막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고용, 임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데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금리를 막 인하할 여지를 연준에게 주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말씀드린 거에서 네. 뭐 여전히 그 미국인들이 지금 현금이 많다라는 부분도 금리를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이 현금들이 또 이제 소진이 되고 하면서 그 소비도 좀 더 약화되고 예. 뭐 이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뭐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이런 네, 일들은 네, 네. 벌어지긴 네,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생각만큼 지금 다른 그 경기 침체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상존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아주 세게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예.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예.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처럼 금리를 빠르게 계속 내린다기보다는 잠깐 조금 내려놓고 좀 더 지켜보고 네. 뭐 약간 어떤 90년대와 같은 좀 그런 모습과 좀 더 닮지 않았을까라고 네.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은 금리가 어쨌든 살짝 내리더라도 관망한 이후에 좀 방향성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수준의 그 금리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확 내려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를 우리나라가 좀 크게 받잖아요, 영향을.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 부동산 침체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데까지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그 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어떤 장기 시계열에서 보신 바처럼 예.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한 대략 2009년에 잠깐 반등은 했다고는 하지만 한 2010년부터 2013년은 분명히 어떤 우리의 침체기였었거든요. 예. 침체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되게 약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수요가 약한 배경에는 저 당시 저 정도 금리를 우리가 이겨내지는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시장 금리에서는 이제 주택 수요가 좀 우리가 굉장히 약했었다라는 그 거고 정도의 금리가 한 그때 그 정도 얼마였죠? 금리가 저 때가 기준금리로는 대략 한 3% 내외 정도였었고 몇 년도라고 하셨죠? 2010년에서 2010년도. 2013년이었고 네. 당시 주담대 금리는 대략 한 4%대 4% 주담대가 그렇죠. 기준금리가 주담대가 3%대. 그렇죠. 주담대는 한 4에서 5% 사이. 이때는 그 수요가 붙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에. 네, 그렇죠. 네. 그때를 돌아보면은 뭐 당시에 뭐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나 경희궁자이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보다 반값도 안 되던 시절에도 미분양이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들 안 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들 그러니까 뭐 안 샀다라기보다는 못 샀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죠. 서울에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들이 그렇게 쌌을 때도 못 살 정도였었다. 라는 건데 그 근저에는 결국은 저 정도 금리로는 이렇게 그 어떤 그 투자 수요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붙기는 어려웠었던 거다인 건데 근데 마침 공교롭게 지금이 저 때와 좀 이제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좀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예, 저 10년 전과 지금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와 비교해 보면 뭐 이제 주요 이제 서울의 주요 선호되는 아파트들은 집값이 한 2배 이상 지금 올라 있고 가계 부채는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가구소득은 이제 5분위 가구소득 그러니까 상위 20%의 가구소득은 고작 한 40%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위 20%의 가구소득은 40% 정도 올라와 있는데 금리는 지금 시장금리는 비슷하다 보니까 시장금리는 비슷한 와중에
가계부채는 2배 올라와 있으니까 이자 어떤 그 이자 비용은 2배 정도가 부담이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금리는 저 십수년 전보다도 더 우리 가게가 어떤 투자를 하기 어려운 네. 환경에 지금 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시장 금리가 만약에 지속이 되면 그러면 야 10몇 년 전에도 지금 저금리에 되게 힘들어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집값을 막 올릴 만큼 어떤 투자 수요가 오른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4년 이후로 집값이 반등하는 가장 큰 계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내린 네. 그렇게 완화적인 기조로 갔던 게 큰데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은 당시는 미국과 유럽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기네 나라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렇게 초저금리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고 네. 저들이 저렇게 거의 제로금리를 가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금리를 낮추기도 네. 되게 용이했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우리 힘들다고 먼저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 미국이 금리를 견조하게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은 우리 역시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의 어떤 그 높은 금리 상황 가령 10년 전과 같은 그 정도 시장 금리가 좀 더 지속돼야 한다고 봐야 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도의 상황과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은 금리 수준인데 기준금리 그때 당시 3%, 주당 대한 4%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는 훨씬 좀 안 좋은 집값도 비싼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가계 부채는 엄청 심각하고 그리고 소득은 좀 늘었지만 잔뜩 이제 인플레, 물가 상승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더 팍팍한 그런 부분에서 이거 과연 그 부동산을 매수할 시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지금 들어요. 약간 느낌은. 그렇다면은 좀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금리나 뭐 주담대의 금리는 한 몇 퍼센트 정도인 건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3에서 4%대가 수요가 안 붙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금리가 좀 인하돼야지 집값도 반등하면서 좀 마음 놓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 밴드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주택에 대한 임대 수익률이랑 네.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즉 기준금리가 한 2%쯤 된다 하면은 월세 수익률은 한 3% 3%? 정도 네. 그 정도의 이제 집값이 형성이 됐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기준금리는 3.5%에 왔는데 저 월세 수익률들을 최근 이제 가장 높은 월세들을 이제 집값과 비교를 해서 산출을 해보면 한 2에서 2.5%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월세가 그렇다면 상당히 좀 낮네요. 원래 공식보다는 그, 공식은 한 그래도 플러스 1%는 높아야 되니까 4% 정도였어야 되는데 지금 2%밖에 안 되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이 네. 만약에 월세 수익률이 4%쯤 한다면 네. 그러면 저는 뭐 매수해도 괜찮은 지금 레벨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이게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되게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2%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금리가 계속 낮아지거나 아니면 월세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서 이 월세 수익률 자체가 오르거나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 단지 금리가 몇 프로면은 살 수 있겠냐만 볼 게 아니라 저 월세 수익률과 비교해서 최소한 그래도 좀 비슷한 수준 정도는 돼야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보다 금리가 떨어지고 월세 수익률이 높아져야지 그때 이제 부동산이 정말 좀 시장이 좀 훈훈해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일종의 네. 어떤 뭐 주식에도 뭐 PER이나 뭐 에베타 이런 게 있듯이 그 어떤 펀더멘탈로는 좀 그렇게 어떤 밸류에이션을 접근한다라는 거죠. 네. 우리도 하나의 공식처럼 기준금리 낮아지고 월세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포인트가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미국 고금리 환경은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음. 좀 갈수록 특히나 미국이 이런 긴축적인 상황이 네. 장기화될수록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거는 이제 주요 국가들 이제 10년물 그 국채 네. 금리를 2021년 초를 제로로 놓고 봤을 때 네, 이제 네. 흐름이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좀 우리나라 이제 빨간색 점선인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좀 더 빠르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다른 예, 주요 예, 선진국보다요.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선진국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빨리 낮아졌다라는 데 있기는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저 미국이나 어떤 유럽 이런 데보다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먼저 금리를 내려야지 할 수 있는 상황이가 네.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에도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 금리가 되게 낮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일본, 대만 예, 이런 예.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은 이제 국가 신용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지금 미 달러를 굉장히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네. 낮은 금리 유지해도 큰 우리는 문제 괜찮다. 없는. 네, 약간 좀 그런 네, 거죠. 근데 네. 이제 우리는 과연 이제 좀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 어떤 국가 신용도라는 게 계속 어떤 우수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하는 건데 일단 국가 신용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어느 네. 정도인가 하는 그 레벨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주요 선진국 대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양호한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부터 더 이제 쭉쭉 올라가도 네. 괜찮다라는 네. 수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좀 국가 신용 등급도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뭔가 좀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네. 이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좀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도 되게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되게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죠. 네, 보시다시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에서 64세 인구 대비 이렇게 80% 나중에는 거의 예, 100% 예, 가까이 예, 예. 이렇게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있고요. 그렇다면은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결국은 정부의 예산 지출이라는 게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는 네.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이제 예. 올려야 된다. 이거는 법인세만 올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뭐 소득세, 뭐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을 많이 이게 이제 그 세금을 올려서 이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GDP 대비 세수가 과거 대비로는 그래도 많이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OECD 평균이라든가 OECD 주요 국가들보다는 낮은 상황이에요. 낮네요. 예, 그러다 보면은 선택의 기로는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계속 올리거나 아니면은 세금 못 올리겠으니까 그냥 정부가 국채 많이 발행해서 계속 국채 정부비 발행으로. 지출을 국채로 이제 국채 예, 발행으로 이렇게 한다. 예. 그 이제 후자가 약간 일본 같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세금 올리는 거 이게 인기 없고 네, 표 떨어진 네, 정책이니까 네, 이거 네. 못 하겠고 계속 국채 발행으로 이걸 갔더니 그래서 이제 일본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저런 식으로 이제 가버린 거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면서 네, 지금 연금 개혁 이제 마크롱이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지금 네, 하고 연금 있죠. 개혁을 예, 하고 예,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과연 일본 같이 저렇게 될 거냐 아니냐에서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안 올리고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폭증을 이제 증가하면서 국가 신용도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예.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국채 금리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국가 신용도를 지킨다. 즉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지금 사실은 현 정부는 좀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세수가
예년보다 좀 부족해졌지만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지금 네.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점진적으로는 좀 어떤 세후 소득이라는 게 되게 팍팍해진다는 좀 가정도 하고서 네. 그러니까 즉 집을 산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샀을 때 주로 이게 30년, 40년 그렇죠. 뭐 이런 장기로 예, 부채를 예. 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의 이제 장기 소득이라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세후 소득이라는 거는 과거보다 상당히 좀 팍팍해질 수 있다. 이 부분도 염두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답답한 그런 이슈도 함께 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 부채 어쨌든 국가 신용 등급 그리고 채권 또 발행에 대한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아니었나 싶은데 배무성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시장 금리가 확 내릴 가능성도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어쨌든 집 매수해야 되는 분들은 고금리를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아무튼 그 금리로 본 굉장히 시장 전망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내려갈지 그 시기는 언제일지 그리고 월세 수익률이 어떻게 또 회복이 될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네요. 경제. 그러니까 채권을 알수록 정말 경제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식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배문성 팀장님께는 딱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 채권 부위에 좀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런 좀 지식도 전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 지금같이 좀 열심히 좀 뛰어주시길 바라는 마음 큽니다. 괜찮으실까요? 네네. 예. 뭐 감사합니다. 이제 저보다 네, 훨씬 네.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 채권 시장에 많으신데 좀 그런 분들을 보기에는 네.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약간 뭐 아닙니다. 좀 그럴 그럴 네.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바를 되게 잘 그 네.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물론 지금 그 조금 더 다수설은 그래도 금리가 앞으로 또 추세적으로 잘 내려갈 거다라고 네. 보는 시각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이 글쎄 저는 소수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양쪽의 입장을 같이 들어보시고 그러고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금리는 인하는 될 거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또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당장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반등한다고 해서 섣부르게 판단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양쪽의 의견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그리고 그에 뒷받침되는 채권 시장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여유가 있으실 때 좋은 의견을 갖고 찾아와 주실 것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분석 해주신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